세계사를 바꾼 돈.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 더 이제 주식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더 많은 음, 사람들이 재테크나 이런 부분 열풍이 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책 소개와 더불어 저자 소개 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책 속에는 뭐 요즘에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제 책은 뭐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역사 속에 살았던 리더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이 어디였는가 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돈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더라. 음.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잘 들여다보면 돈을 따라서 움직인 것들이 많더라. 라고 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음.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좀 동서양의 역사에서 좀 찾아봤죠. 이제 음. 그러다 보니 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역사 지식들이 좀 궁금한 게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꽤 맞춰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공부를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음.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책을 음. 쓰는 사람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많이 음. 한 그 사례들을 잘 모아놨다. 이렇게 음.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돈이 뭐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뭔가를 막 역사가 막 바뀌고 뭐 이런 걸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음.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음. 책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그리고 뭐 제 소개를 좀 하면 네. 저는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했고 음. 하다가 음. 벤처 창업도 좀 해서 저는 사업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음. 몇 년간 일을 했었고 음. IT 업계에서 한 10여 년 일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사업을 잘 안 됐고 안 되는 과정에서 저를 발견하게 됐죠.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봤더니 저는 이 사업을 잘할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음.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 음. 그렇다면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강의를 해보니 강의란 건 사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하고 자기주도적이고. 그렇죠. 네. 자기도 줘주고 내가 네. 공부한 거를 사람들 그렇지. 전해주는 일이 강의고 또 그렇지.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서 강의를 몇 년 해오다 보니까 저는 또 지식을 얻는 거에 대해 또 관심 많고 그래서 뭐 강의는 계속 하면서 그게 이제 생계 유지는 강의로서 하는데 기왕 강의를 하는데 저의 그 지식 욕구와 잘 맞아떨어지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열심히 뭐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2011년도부터 첫 책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음. 이제 12권의 책을 썼고요.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걸 목표로 좀 하고 목표를 그렇게 있고. 딱 잡고 계시구나. 네, 그 기왕이면 뭐 이렇게 음. 가벼운 거보단 제가 1년에 한 주제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책을 내겠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하고 이상하게 기업에서 강의할 때 만난 적이 없어서 참 아쉬워요. 만난 적이 주제가 근데 없죠. 저랑은 좀 다르죠. 다른 주제잖아요. 네, 보통 네. 그 많이 강의 다르죠. 주제가 요즘은 많이 바뀌셨겠는데요? 원래는 처음에는 창업 그렇죠. 강의였어요. 창업 쪽이 네, 많죠. 제가 창업을 한 두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창업과 뭐 창업에 관련된 마케팅과 뭐 이런 기획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내가 그 창업 강의에 좀 뭐랄까 안 좋은 면을 느끼게 됐어요. 그 창업 음. 강의라는 게 대부분 다 국가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자금으로 되는 거라다 음. 보니까 본래 창업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제가 봐도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을 가장 훼손하는 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의 주제를 변해 왔고 제가 또 독서에 관한 책을 첫 책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독서 습관 뭐 독서 독서 습관 그런 음. 쪽으로 조금 변해 가다 보니 결국은 독서에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전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음. 고전 중에서 저는 역사 쪽에 원래 관심이 음. 많았으니까 역사 강의를 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강의를 기왕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변해오고 있는 거죠. 안 대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왠지 속물로 느껴지는데요. 안 대표님은 창업도 그렇지만 역사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지만 기업에서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약간은 대중적이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데 저는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 세일즈라고 해야 될까 마케팅이랄까 약간 직무 스킬 비즈니스 스킬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 책을 딱 집을 때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부분의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들이나 어떤 그 제국을 비롯하여 여러 어떤 왕들 어떤 그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욕망의 중심에 이제 돈이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과연 현 시점하고 이 부분을 연결고리를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안 대표님 저의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에 뭐가 있냐면 그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네, 때 문제는 구호가 뭐 뭐였냐면 바보야 뭐 It's 문제는 stupid economy란 네, 말이죠. 네, 네. 그거를 원래 빌 클린턴이 내세운 구호죠.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이거 역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역으로 네, 이용해서 힐러리한테. 한 건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음, 대통령 선거든 리더의 선거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누가 채워줄 채워줄 것이냐.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어떤 선거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경제적 욕구예요. 경제적 욕구를 누가 달성을 해주게 할 거냐. 음, 그걸 보고 뽑지 절대 겉모습 보고 뽑지 않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나는 돈 때문에 찍는다고 절대 얘기 안 하지만 음, 실제 속마음은 대부분 돈 때문에 찍습니다. 음. 근데 그렇죠. 올해 있었던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 페북의 타임라인에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이 졌다예요. 음,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죠. 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냐? 여러분이 선거를 누구를 X표를 찍느냐? 아니다. 누구 이름에 동그라미를 찍는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내가 찍는 그 사람한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찍은 거지 누가 싫어서 이 사람 찍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은 유권자들한테 OK 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경제적 이익을 뭔가 주겠거니 상대적으로 예, 이 진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서울시민, 부산시장한테 표를 받은 거예요. 민주당이 잃은 게 아니고 두 분 다 어쨌든 그 유권자들의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나의 경제적 이득을 훨씬 더 줄 것이다 라는 속마음에서 찍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을 들여다봤더니 그렇더라. 근데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리더는 돈 때문에 저기를 공격했다라고 절대 역사가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게 좀 말하자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리더께서, 우리의 위대한 황제께서 저기를 돈 벌려고 약탈을 하러 갔다? 절대 그렇게 기록 하지 않죠. 그냥 저들이 우리의 패권에 위협이 되니까 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하지 저기에 먹을 떡이 많아서 갔다고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그 욕망이 무엇이었느냐? 다 돈을 얻기 위한, 조금 더 말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21세기 지금도 앞으로 리더들도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지 않는, 그런 거를 말하지 않는 리더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민중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뻥일지라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께서 했던 공약이 뭐였냐면 노인연금이에요. 노인연금을 전 노인한테 지급하겠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보수파의 대통령이 전 노인들한테 노인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저형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시했단 말이죠. 그렇게 음, 제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전 음, 대통령께서.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정치 행위, 리더들의 음, 행동들은 결국 민중들의 그런 속마음을 잘 음,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분론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렇지만 뭐 우리가 정치 얘기, 선거 얘기를 뭐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네. 그렇지만 무언가 거대 담론을 담보할 수 있는 명분의 용어와 단어들을 어쨌든 활용하지 않으면 너무 정치적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떤 선거 그렇게, 전략으로 있을 때. 예, 그래도 예, 그 명분론 속에 예. 유권자들의 마음에 욕망, 정, 명분보다는 그런 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런데 음,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면 명분만 남아있고 밑에 그 속은 사라져 있죠. 기록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의 군사가 이웃나라를 쳐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쳐들어간 이유가 역사에 뭐라고 나냐면 저 이웃나라가 우리한테 말하자면 까불어서 자꾸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자꾸 반응을 해가지고 그걸 제압하려고 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대부분 음, 돼요. 음, 음, 그러면 거기에 1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왕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죠. 음, 내가 내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침략하러 간다. 음, 그럼 몇몇 장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은 왕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갈까요? 음. 예. 병사들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이 전쟁이 돼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요. 대부분 목숨을 근데 걸고 앞에 가는데. 쫙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명분을 딱 내시잖아요. 명예롭게 죽음을, 로마로 영원하야, 뭐 이런 식의, 그건 어,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폴레옹이 예,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갈 때 그 예. 3만 명의 프랑스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군복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죠. 보급도 제대로 못해도 아주 예, 찌질한 군대였는데 예, 정말 패잔병들만 모아놔서 한 군대인데 이탈리아를 쳐들어가야 돼요. 음, 거기에 오스트리아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자, 저 북이탈리아의 풍요로운 평원을 봐라. 저기에는 부자들이 많다. 음, 오스트리아 군대도 다 좋은 군장을 다 하고 있고 식량도 많고 좋은 갑옷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 저들을 가서 한몫 챙기자. 이렇게 연설을 전리품이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사들은 가죠. 오늘 굶고 내일 굶어도 음, 한 일주일 정도 굶고 가면 음, 풍요로운 식량이 기다리고 나의 약탈물이 기다리고 있다. 음, 이러니까 그 병사들은 가죠. 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 약탈의 전쟁의 명분은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약탈이네요. 아주 서양의 극단적으로 역사는 표현하면. 서양의 문명은 거의 다 약탈 경제라고 보면은 틀리지 음,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음,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웃나라 걸 뺏어와야만 경제가 음,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전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쭉 보면서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 제국은 약탈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했고 음, 그 약탈이 끝나자마자 멸망이 시작됐어요. 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재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로마 음, 제국이 유지가 안 되는 음, 그런 나라였어 사실상. 또 중간에 보면 다키아 정벌이라는 얘기 혹시 보신 음, 적이 있을 텐데 그 로마에 가면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라고 음, 있죠. 원기둥이 두 개가 있지만 이제 음, 트라이아누스가 원조예요. 그래서 음, 거기에 보면 다키아 원정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 글록이 음, 기록한 건 사라졌고 네, 부저만 남아 있는데 저도 예전에 로마 제국을 공부하면서 왜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공격하러 갔을까? 이 음, 지도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툭 네,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의 루마니아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의 국경이 다뉴브강이었거든요. 북쪽 국경이 음, 이제 음, 동북쪽 국경이 다뉴브강이라 경계를 했는데, 트라이아누스는 갑자기 거기를 다뉴브강을 건너서 지금의 루마니아 땅을 갑자기 쳐들어가요. 음, 그래서 왜 쳐들어갔는가? 음, 물론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저는 왜 쳐들어갔는가를 음, 눈여겨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다키아에서 금광, 은광이 대규모로 발견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걸 그것도 가지고 국민의, 그 트라이아누스 다음 황제가 이제 하드리아누스인데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그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음, 그럼 그 건축물은 어디서 돈이 왔을까? 음, 제가 보기엔 트라이아누스가 여기저기 정벌을 해서 모아놓은 음, 재물을 그 음, 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했죠. 음. 그러면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왜 갔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00년 전까지는 로마가 계속 확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오현제 시대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로 왕제 시대쯤 되면 이제 정벌이 끝나요. 그리고 외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왕제 시절부터 로마의 금화가 조금씩 그 뭐랄까 금과 은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네. 금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금관이 어디서 왔냐? 그 전에는 이제 약탈에서 왔고 스페인에 금은광이 있었거든요. 네. 스페인 금은광이 점점 더 고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돈이 점점 순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갑자기 듣보잡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 그냥 중류 계급이었는데 황제가 되는 바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콜로세움이 세워졌죠. 그것도 이제 유대를 전쟁을 해가지고 유대에서 약탈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웠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직접 건설하고 건축하는데 동원되고. 그렇죠. 한 10만 명을 잡아서 한 5만 네. 명은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돈을 걷고 한 5만 명은 거기에 노동자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웠어요. 이제 결국은 그거까지는 했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파냐에 있는 금은광 점점점 낮아지고 생산량이 낮아지고 그 다음 왕이 이제 트라이아누스예요. 트라이아누스는 에스파냐 출신이에요. 그 금광 은광이 있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네. 에스파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머리 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 우리가 뭔가 필요한데 그때 마침 그 다키아에서 금은광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말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금은을 캐죠. 그래서 한동안 그거 가지고 또 로마가 이렇게 잘 돌아갔고 이제 그것이 거의 끝나면서 그게 이제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후부터 로마가 어려워져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이제 다키아에서 금은광 깨가지고 그것도 하는 것 거의 끝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외부 적이 침입을 해도 이거 잘 막아내지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군사들을 잘 먹이고 월급을 잘 주고 그래야지 이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을 잘 못 막아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탈 경제로 확장을 하다가 내부에 금은광을 캐서 하다가 그런 것들이 고갈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힘이 약해지는 그게 저는 로마 제국의 어떤 큰 그림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그렇군요. 저는 이제 리더십 강의할 때 제국 페르시아나 뭐 로마 제국 뭐 일반 뭐 마찬가지겠지만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리더의 교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논점을 논거를 이제 가져갔는데 결국은 어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이네요. 금광. 는 금이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에서 뭔가 나오든지 농사를 열심히 져서 동양은 농업 중심이니까 네네네. 땅을 잘 일구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면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게 동양의 그렇죠. 경제거든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안 돼요. 이 유럽의 땅이라는 건 아주 척박하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부에서 열심히 관리 잘하고 뭐 사람 잘 다스리가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외부 확장을 통해서 약탈을 해오지 않으면 경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로마 제국같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간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우리의 어떤 행동 방향이라든가 의사결정에 이제 참고를 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삼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개개인마다 직업이라든가 잡이 틀린데 그럼 이런 것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인식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 활동, 경제 생활, 어떤 자본주의 내에서의 어떤 삶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제일 좋을까? 그걸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생각이 든 질문인데 과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우선이죠. 경제 우선이다. 경제 우선이다. 음, 정치보다 앞서는 건 경제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이 음. 미중 패권 전장에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미국 쪽이긴 네, 하지만 네, 네. 어떤 목소리들이 있냐면 계속 지금 반중 감정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지금 뭐 70% 이상이 네, 중국을 싫어하는 네, 사람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그렇죠. 중국과 단절을 해야 음, 된다는 목소리도 음, 많았고 왜 안 막았냐는 굉장히 많지만 그럼 음. 막으면 무슨 결과가 있죠?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손해죠. 그렇죠. 수출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인데. 그러면 수출의 40%, 네, 우리나라 그럼요. 경제의 3, 40%를 중국이 그럼요. 하고 있는데 네, 직격탄이죠.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건 옛날로 돌아간다. 우리 2만 불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무식한 안 되기 얘기예요, 그건 때문에 진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진짜 그러니까 무식한 그런 명분론에 음. 어떤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 좀 우리가 좀 비굴하고 굴종하더라도 하더라도 경제 우선이라는 겁니다. 경제 우선이다. 그렇죠. 경제가 담보되지 않는 음. 무슨 정치, 군사, 뭐 문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우선이다.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우선이 될 것이냐. 물론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그거를 중심에 딱 두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교적으로 외교 실리를 이제 추구하시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행해야 된다. 경제 부분에 어떤 경제 우선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럼 정치적으로 약간 표를 뺏기는 이런 부분도 아이고 갑자기 오늘 왜 정치 얘기가 자꾸 얘기 나오지? 어찌됐든 설명을 그렇게 잘 되지. 해야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왜 지금 이제 소부장 뭐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한 방 먹인 거잖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 그걸 맞고서 이제 잼을 날렸는데 어쨌든 잘 이제 가드를 올려서 잘 막아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안에서 진짜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결국은 정치적 명분 때문에 그렇죠. 경제를 잃어버린 셈이죠. 이번에 이제 역으로 부품으로 봤을 때 보면 그렇죠. 일본은 그런 논점으로 보면 일본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어요. 정치적 명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세 회사는 거의 뭐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렇죠, 틀고 그렇죠. 손해도 많이 보고 그거 말고도 그 세 회사 말고도 아마 상당한 그 다른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럼요. 일본과 거래 안 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럼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완벽하게 뭐 이쪽이다 이렇게 나누지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잘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과 그러니까 너무 또 실리만 추구하면 말씀대로 표를 잃을 수 있으니 그럼요. 요 부분을 적절한 선을 네네.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과 지금 시점에서 일본 사람들도 알 거거든요. 이거 우리 경제에서 손해봤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는 걸 지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정치가들이 그런 면에서는 잘 보고 그런 면에서도 실리적으로 가야죠. 과연 이것이 명분 쪽으로 가야 되냐? 실리적으로 가야 되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면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지 그 경제를 잃어버린 명분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책을 내용을 보니까 그 어떤 신전도 그렇고 어떤 개개인이 뭐 장군의 개선문이라든가 로마의 개선문도 그렇고 개인이 이렇게 했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두 가지인가요? 첫 번째 개인의 과시, 두 번째는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그 많은 그거는 그거를 표시하는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사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잘못 인식된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부자가 이타심에 의해서 뭔가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블리스가 오블리즈한 행위를 한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럼 오블리주라는 행위라는 게 뭐냐? 민중들의 표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한 거예요.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음, 이타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음, 이게 동양계 서양이 많이 달라요. 동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없고 서양에만 있어요. 음, 그리고 왜 서양에만 있냐? 서양은 절대 권력 사회가 아니에요. 왕이나 황제가 절대 권력이 없어요. 음, 말하자면 귀족들의 권력 집합체예요. 서양은. 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 유럽 중세, 근대 지금까지도 음, 서양은 권력 귀족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왔어요. 권력이. 그러면 그 권력이란 건 결국 민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민중들한테 그 표를 얻으려면 민중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민중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민중들이 음,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줘야죠. 눈에 보이는 것. 음, 그래서 이 개선문 같은 건 그냥 쉬우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수도교 만드는 거. 수로. 예. 로마 시민들이 목욕할 수 있게 수로를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도로를 닦는 거. 음. 콜로세움 세우는 거. 이게 전부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빌 게이츠가 왜, 정치지향적인, 예, 빌 게이츠가 왜 재단을 만들어서 네네네. 아프리카에 뭐 네. 질병한,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혼해가지고. 자, 빌 게이츠는 그 네. 전까지는 일개 기업가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번 기업가일 뿐입니다. 근데 재단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회 봉사하는 노블리스가 된 겁니다. 음, 그때부터. 카네기 도서관이 가장 유명하죠. 카네기라고 하는 철강왕이 돈을 벌어서 카네기 도서관을 미국에 3,000개를 세웠다. 음, 도서관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냥 기업가예요. 음. 근데 그 자기 돈을 가지고 3,000개 도서관을 세우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민중들의 추앙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해볼 만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사회 친화적이고 서민 친화적인 어떤 경영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면 그게 뭐, 권력이에요,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그거를 권력. 뭐, 그렇죠. 권력이에요. 그건 권력이죠. 분명히 권력이 권력인데, 돼요. 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순수한 들면, 사회 환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 사회화는이 기업가든 아니고요. 부의 사회화는이 정치가든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그거 전제를 하고 아니에요. 계시네. 예, 사회화는이 아니고 음, 권력 획득을 위한 방법이에요.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음, 내가 귀족의 위치를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례는 메디치죠. 음, 메디치라고 하는 중류계급 출신의 음, 상인이, 네네네. 예, 음, 그 디미치부터 시작해서 음, 계속 뭔가 교황한테 돈을 대고 피렌체에 네네네네. 건물을 짓고 그렇죠.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이죠. 그러면서 예술을 후원하는데 그 음,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무슨 음, 대단한 뭐가 그렇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거기서 거기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 코시모는 국부란 소리를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피렌체라고 하는 인구 10만에서 15만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음, 많은 수도원도 짓고 성당도 짓고 민중들한테 희사라고 하면서 국부가 되고요. 그 아들이 로렌초에 가면 위대한 자가 돼요. 아니 음. 할아버지는 중류계급 출신의 그저 그런 상인이었어요. 근데 손자 때 가면 국부가 돼요.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가면 대공이 됩니다. 4대 만에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돈이다. 그렇게 유럽의 어떤 귀족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거. 음, 그게 노블리스의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이면 아들 둘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명이 거기서 그 집안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안 그러네. 하면 노블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지금의 뭐 영국의 왕실은 아들들을 항상 군대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만약 그렇게 안 하고 팽팽 놀아봐요. 어떻게 그 지지를 받겠어, 국민들한테. 저 왕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래서 뭐 지금 왕실 이전에도 뭐 17세기, 18세기도 그 왕 귀족들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맨 음, 앞장서가지고 하고 자기 재산을 희사하고 그런 걸 그게 해왔던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왜냐면 절대 음.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많이 번 것들을 사회에 기여하고 민중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내가 권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 시대로 돌아와서 네. 얼마 전에 김범수 카카오 장도 그렇고
뭐 LG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LG 같은 경우 이제 독립 후손들을 지원하는 뭐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에 이제 언론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김범수 의장도 결국은 그 부분에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순수한 사회환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자, 근데 측면이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네. 동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좀 미약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선비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제 사대부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도 좀 있지만 분명하게 거기서 선비사상, 뭐 선비주의, 뭐 이런 맥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인가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항일, 뭐 이렇게 의병활동, 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같이 나라를 위해서 결국 네네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 네네 거예요. 네. 결국은 국가의 충성? 국가는 그, 곧 왕이에요. 음, 그 음, 동양에는 절대 권력자가 있어요. 국가의 아, 모든 것은 왕 거예요. 음, 조선은 조선왕 거예요. 음, 영국은 영국왕 게 아니에요. 음, 근데 조선은 조선왕 겁니다. 음. 이게 달라요. 아,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 예, 서양과 중국 예를 동양을. 들어서 청나라는요, 중국 청나라 권룡제 거예요. 그렇죠. 황제 거죠. 황제 거예요. 오로지 황제가 1인, 모든 주인은 황제예요. 조선은 조선왕 거고, 프랑스는 음, 프랑스 왕께 아니고, 이탈리아 왕께 아니고, 차이가 그쵸. 있어요. 자, 영주가 그러면, 있고, 지주가 예, 있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에서 어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쳐요. 대지주가 있어. 이 사람이 서양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뭔가를 만들어. 민중들을 위해서. 막 세웠어. 예? 다리도 놓고 도로도 닦아. 그러면 갑자기 그 지역에 이 사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 거대한 양반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이 이 위협을 느끼죠. 사람을 그냥 두면 돼야 안 돼요. 음, 자기 권력을 훼손하는데 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음, 어느 상인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딱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렇지. 이 동양에는 2인자, 3인자가 없어요. 조선에 2인자가 있었어요? 음,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를 2인자를 두지 않는, 2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동양에는 그래서 서양식의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서양이니까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뭐 경주 최 씨가 뭐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런 건데 그건 좋은 일이고 그래서 경주 최 씨의 첫 번째 모토가 뭔지 아세요? 절대 나서지 마라. 며느리들한테 절대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 맞아, 맞아, 맞아. 왜 그런지 그쵸. 아세요? 눈에 띌까봐. 경주채 씨, 권력자의 눈에 띌까봐 음,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이 조선시대까지는 그런 문화가 이 동양에는 없었다. 한국에도 없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비슷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 등장을 서양의 문화가 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음, 그렇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그런 상인들이 돈 많이 번 상인들이 뭐 이렇게 봉사 차원의 기부 측면에서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아직은 용인이 안 돼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는 개인의 이름을 딴 대학이 많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유창한. 한국에는, 동양에는 있습니까? 한중일에. 한중일에는 누구 이름을 딴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대학 누가 세웠죠? 정중. 네. 정주영 대학이 없네. 회장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정주영. 아니에요. 그렇네요. 정주영 대학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야, 용인하지 이거 않습니다. 새로운 또, 그렇네. 우리나라도 대학 설립자들이 많은데 자기 이름을 못 붙여요. 동양엔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양은 한중일은, 네, 자신의 이름을 못 붙여요. 그게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게 체육관 같은 거예요. 체육관이나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게, 민중들한테 자기 이름을 밝히기 위해 제일 좋은 게 그런 체육 경기장이거든요. 콜로세움 같은 거. 많죠. 전형적인 거예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억 정도면 야구장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의
그 야구장 중에 제일 낙후한 데가 부산 야구장인데, 음. 이거 부산 롯데자이언츠 야구장인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돌아가신 그 창업자 회장님이 이름을 붙이는 조건으로 롯데보 지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왜냐하면 지금 창업자 아들이라면 전 합니다. 창업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네. 대단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띄워주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뭐 신 회장님이 지으신 야구장이라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건데, 근데 예, 현재 한국 문화에서는 용인되지 않죠. 아, 그렇네. 예, 그 한 3천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요. 못 져요. 제가 그게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기업들 많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창업자,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정주영, 이병철, 뭐 신격호 이런 아주 훌륭하신 창업자분들의 이름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설물들을 지어서 국가에 희사하고 그걸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 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겨우 상인의 이름을 대학에 어떻게 붙이냐? 어떻게 체육관에다가, 어떻게 야구장에다가. 그러면 그거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서양에서 지금 동양으로 넘어왔는데, 네. 동양의 산업공상,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상인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것 자체는 선비, 뭐, 어떻게 보면은 지식 문화의 4대부들에게 연장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꼭 이제 상인이 밑에서 있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권력 구조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상인이든 양반이든 마찬가지예요. 선비든 선비도 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항할 아니면 왕보다 못하더라도 권력을 갖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어쨌든 저는 그게 나쁘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적 차이가 서양과 동양이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양은 실리 위주, 동양은 명분 위주. 약간 유교, 뭐 공자 아닐까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그건 자연적인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지리적 이유. 네,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지리적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양에는 절대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갖고 있고요. 유럽에는 절대 권력이 생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생기려면 잉여 자원이 많이 나와야 돼요. 생산이 돼야 됩니다. 잉여 자원. 그래야지 ing여 자원이 있어야 맨날 팽팽 노는 군인들이 사실 평상에 맨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노는 거죠. 때만 전쟁이 없으면 놀아야지. 뭐 관료들, 왕, 뭐 이런 귀족들, 이 사람들 실제로 생산에 기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여 살리려면 잉여 자원이 많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데 동양은 땅이 좋기 때문에 잉여 자원이 나와요. 서양은 잉여 자원이 많이 안 나와요. 야. 이런 것도 잘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렇네. 비옥함이나 땅의 어떤 비옥함이나 예. 어떤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동양이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시면 유럽을 가서 자연 환경을 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죠. 유럽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지중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요. 지중해가 되게 맑고 푸르고 되게 멋있잖아요. 막 해수하기 좋고 공기도 맑고 물은 왜 이렇게 깨끗해.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다들 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 바다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물이 맑은 건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냄새가 안 나는 건 해조류가 없어서 그렇고요. 거기에 배도 별로 없어요. 지중해에는. 지나가는 어선이 없어요. 왜 어선이 없냐?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선이 없죠. 그럼 냄새가 왜 안 나냐? 해조류가 없으니까. 왜 해조류가 없을까? 해조류가 먹고 사는 유기물, 무기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유기물, 무기물은 왜 없냐? 육지가 공급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해안, 뭐 부산 이런 데 가면 찝찝한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게 다 해조류들이 나는 냄새인데 해조류들이 풍부하잖아.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게 많이 나잖아. 남해안 같은데. 그럼 거기는 유기물, 무기물이 풍부한 거예요.
굴량식 같은 것도 잘 되고. 거기에 무슨 사료를 주지 않잖아요. 굴 먹으라고 사료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잘 자라잖아요. 그 이유는 바다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럼 먹을 게 왜 많냐? 육지가 공급을 해주니까. 요즘 같은 비가 한번 내리 흙탕물이 막 내려가요. 그 흙탕물 속에 온갖 그 땅에서 나온 유기물, 무기물들이 그렇죠.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이제 바다에 어떤 동식물들이 자라는 건데, 그럼 그걸로 결국 인간한테 돌아오죠. 근데 지중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게 결국 올리브, 뭐 포도, 와인 이런 거잖아요. 아니 올리브 먹고 살 수 있어요? 포도 네.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곡식을 먹어야 돼요. 곡식 나는데도 드물어요. 곡식도 뭐 밀인데 밀하고 쌀하고는 생산량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렇네요. 네, 단위 면적당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쌀 농사 갖고 먹고 사는 거하고 밀 농사를 먹고 사는 거 차원이 달라요. 야, 재밌네요. 네, 그렇게 비교해보면 동서양의 이제 어떤 문명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여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슨 헤라클레스의 뭐 12과업이니 뭐 오디세우스가 여행을 했느니 이렇게 다 해적질한 거예요. 그렇죠. 해적질이죠. 해적질이죠. 그런 문화가 계속 가요. 그래서 뭐 콜럼버스가 콜럼버스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해적질하러 간 거 아니에요. 해적질이죠, 뭐. 해적질하러 그렇죠. 가서 결국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비어있는 땅 아니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을 가서 점령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착취해오고 오만 학살을 하고. 그렇게 그렇죠.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럽이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그럼 그게 이제 그런 약탈이 멈추는 순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유럽 경제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야. 독일만 그나마 괜찮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어렵죠. 왜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약탈해왔던 그 착취 경제들이 점점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에서 많이 착취하긴 하는데. 그렇지.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지만 다 약탈해온 어떤, 뭐 어찌 보면 귀한 보물부터 뭐 그림이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관광산업으로 유럽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약탈해왔던 걸로, 네. 네. 너네 해오고 보여줄게. 니네 거. 그렇죠. 그렇게도 이해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헤게모니 자체에서도 유럽은 약탈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으로 봤을 때는 역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넘어왔죠. 넘어왔죠. 물론 미국이라고는 넘버원, 탑1이 있고 나머지는 동아시아로 넘어왔죠. 나머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 아니면 유럽이 이제 헤게모니를 쥐었다면 이제 유럽을 점차적으로 경쟁을 이뤘는데 경쟁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동아시아의 부상이거든요. 유럽이 갖고 있었던 경쟁력들을 전부 동아시아가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가져온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게 어떤 산업이냐. 요즘 반도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한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반도체, 석유화학, 뭐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는 아직 탑이 아니에요. 탑은 아니죠. 네. 근데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은 탑이에요. 네. 제철 탑이에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2차 전지 탑이. 자, 그러면 왜 탑일까? 자, 공통점이 있어요. 제철 반도체 석유화학의 공통점. 24시간 365일 가동 체제입니다. 전기 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전기와 물을 많이 써서 24시간 365일 가동 체제일 때 현재 탑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아직 탑이 아니죠. 네네. 왜 그럴까요? 24시간 360 체제 아니거든요. 자동차는. 그쵸? 전기를, 포스코만큼 안 써요. 현대자동차는. 여기 조립 라인이니까 하루에 2교대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자정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산업 같은 거는 24시간 가동이 아니니까, 여전히 이탈리아가 좀 경쟁력이 있는 거고, 패션 같은 거. 영국인 디자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창의성에 관한 거니까 영국이 어느 정도 또 경쟁력 있고, 금융 이것도 24시간 가동 체제가 아니니까 경쟁력 있고. 제가 제 나름대로 개똥 철학인데,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게 뭔가 했더니, 24365가 공통점이더라. 그리고 전기와 물을 많이 쓰더라. 근데 한국의 전기는 유럽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이. 맞아요.
그다음에 물을 엄청 쓰는데 물값 싸지. 전기값 물값도 싸지. 싸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 소리는 안 나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유럽은 물이 부족해요. 전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거를 유럽에서 못 돌려요, 지금.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반도체 라인도 못 져요. 짓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남은 건 그 자동차용 반도체만 남았지, 일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다 유럽이 출발한 거예요. 그게 다. 다 걔네들이 원천 기술이 있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동아시아가 뺏어왔죠. 일본이 먼저 뺏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이 부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뭐, 프랑스, 영국이 경쟁력을 점차 잃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 저자님, 우리 안 대표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구체적으로 나라와 제국과 문명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돈에 대한 인식, 뭐 돈에 대한 어떤 관점, 앞으로의 돈에 대한 어떤 운용,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는 돈을 많이 벌 뻔했는데, 네. 네. 벤처 상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벌 뻔했는데, 운이 좀 안 따르더라. 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예, 그쵸. 저는 운이 뭐, 따라줘야 돼요. 저 김범수랑도 입사 동기고, 예, 그렇죠. 한 다리 삼성. 건너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그 김범수의 옛날에 한 게임 주식을 살 뻔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운과 실력이 겹쳐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돈이란 건 결국 운과 실력이 맞아요. 맞아떨어지는 거기가 돈이 있는 거지, 그냥 실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만 있으면, 운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딱 맞아떨어진 그 지점이 돈 버는 건데, 좀 이상하게 잘 안 됐더라. 그래서, 내가 뭐, 돈 많이 벌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찌하다 보니 책 쓰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이게 너무 돈을 못 버는 길인 거예요. 작가의 삶이라는 게 좀,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책을 쓰는데 강의가 되는 책을 써요. 강의가 안 될 만한 책은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예, 물론 그런 실력도 없지만 강의가 될 만한 책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뭐 살고, 뭐 돈 많이 벌 능력은 없으니 그런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빈곤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책의 주제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가 되는 쪽으로 그렇죠. 좀 하고, 뭐 저는 뭐 투자 쪽으로도 열심히 또 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예, 저도 원래 주식에 대해서 좀 예전에 일도 했었고, 조금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경제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좀 얻고. 그럼 어떻게 보세요? 투자 관련돼서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어쨌든 네. 이제 여기 책에서도 어쨌든 돈이란 키워드가 확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기본소득의 얘기도 계속 우리가 지금 사회적 담론으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조dom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이 해줘야 그 다음에 창의적인 부분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뭐 부동산이 됐든 뭐 구체적 주식이 됐든 어떤 만약에 어떤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증권회사를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믿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공부하면 보인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작전 세력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부하면 전 보인다 이런 게서 뭐 주변에 한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대표님은? 공부는 기본이죠. 사실은 그냥 기본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네. 그걸 흔히 주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요즘 물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아는 수준은 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회사의 매출의 흐름. 공시한 내용을 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보고 그게 어떤 의미를 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은 좀 갖추고 주식 투자를 임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첫 번째 기준은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그렇죠. 잃지 않는 거, 잃지 않는 것이다. 음,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맞아요. 잃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음, 것들을 좀 보면서 해야죠. 물론 주변에 그냥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배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코인에 배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돈 번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고 돈 못 번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공부 음, 정도는 음, 하고 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음, 요즘엔 또 공부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뭐 책도 맞아요. 좋은 있고 뭐 채널도 영상도 많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어느 음, 정도는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음, 저는 저의 어떤 삶의 주관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하는 영역에서 일도 하고 음, 잘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음, 큰 돈을 벌고 이거를 떠나서 거기서 결국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음, 남들을 쫓아서 남들이 여기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거라면 뭐 잘 된다더라. 새로운 시대가 이렇다더라.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길의 방향인 것 같고요. 음, 결국 자기가 태어난 모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이거를 음, 잘 해낼 것인가. 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음, 태어난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면 거기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결국 남들보다 잘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죠. 음, 저는 그래서 자기 태어난 모습을 자기 찾고 거기에 노력을 쏟는 것 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나를 알자. 나를 잘 그렇죠. 아는 아니 법.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음, 대략 안다면 음, 거기에 일정량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시간과 음, 노력에 음, 그냥 음, 시간, 도력, 돈이 투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음, 그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돈까지 아니도 인생에 성공하는 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고 야, 자기 것.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한 뭐 100점이 도달하기는 어렵고 인생 목표 100점은 어렵고 한 80점, 90점의 어떤 목표라고 친다면 어떤 사람은 50점부터 출발해요. 이건 타고난 사람은 50점 출발할 수 있다. 근데 안 타고난 사람은 10점, 20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음, 당연히 노력을 아무리 해도 50점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50점인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물론 50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답이 없죠. 우리가 어쨌든 8, 90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자기 타고난 모습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우선이죠. 열심히 찾아야죠. 열심히 찾고, 음, 거기다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음, 저는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했지만, 책 읽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남들보다 더 하면 분명히 거기서, 그 사람 잘하네. 그 분야 잘 알고 잘하고 그런다 소리 들리면 그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럼 그걸 꾸준히 하면 꼭 뭐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뭐 부를 얻고 그러면 또 그 주제가 재밌잖아요. 안 재밌게 살 대표님은 수 있는 길인 거죠.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강의도 그렇고 좋아하는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 한 되게 페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되게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강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책을 뭐 CD까지 포함해 5권이지만 대부분 다 기업의 어떤 강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공부라든가 뭐 사실 이제 이번에 학위도 그렇고 박사학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연장선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안 대표님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는 그런 일정 맥락이 정도 있어요. 금전적인 것을 포기하고 네, 이 길을 들어선 그러니까 거죠. 저는 IT 그렇죠. 업계에서 또 창업해봤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음, 그쪽으로 가면 또 힘들게 또 뭐 누군가와 이렇게 해가면서 뭐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근데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이 길로 계속 가서 뭔가를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고 재밌고 잘할 만한 길로 가보자. 나는 이렇게 태어난 놈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한 10여 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뭐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야, 근데, 야, 이게 너무 재밌네요. 지금 뭐, 야, 지금 1시간이 넘어가는데,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는, 이제, 시청자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칼럼을 보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뭐, 공무원분도, 관공서에 있는 분도 계시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 뭐 공무원분들, 직장인들,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어찌 보면은 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좀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뭐 동기부여 측면이든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이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뭐 용기가 될 만한, 혹은 뭐 그런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취준생 뭐 횟수도 좋고요. 예. 요즘 참 음, 쉽지 않은 친구들인데. 뭐 삶이 뭐 어렵죠. 뭐 뭘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진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보고, 음, 좀 더 넓게 보고, 좀 깊이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도 필요해요. 꼭 직진만 전략은 아니거든요. 한번 우회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음, 인생의 낭비는 아니에요. 음, 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를 안 뽑아줘. 그러면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죠. 그 관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가서 음. 거기서 한 경력을 쌓으면 그 대기업의 경력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무조건 직진만 답이고 왜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나라고 한탄해봐야 답이 음, 없거든요. 음, 근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방법론도 다양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지금 20대 취준생들은요, 예전에 비하면 길이 넓어요. 방법론들이 많아요. 왜냐면 20대 취준생은 지금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50대에 비해서 인원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50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의 가치가 높아요. 맞아. 우리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것도 안 음, 돼요. 거기다가 애들 다 막 지금 무슨, 그 케이팝 쪽에 간 애들 많죠. 어디가 많아요. 오히려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숫자가.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오히려 20대 취준생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죠. 회사에서는 항상 젊은 사람 뽑으려고 하지, 나이 사람 뽑으려고 하지 맞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쳐다보도 안 쳐다보지도 보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 다르게 보면 얼마든지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길을 음, 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세상에 또 겉모습만이 다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인원이 뭐 만 명 이상의 대기업이면 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또 안 그렇거든요. 가보면 또 안 그렇고 기업 문화가 나쁜 데도 많고 음, 오히려 인원이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기업 문화도 좋고 막 성장해 가고 있고 돈도 잘 벌 것 같고 그런 데도 많거든요. 음, 그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나한테 딱 맞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나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음. 사실 직장을 그렇게 갔어요. 저는 직진 안 했어요. 제가 내 친구들 가는 길 안 가고 저는 다른 길을 갔어요. 약간 우회적으로 갔군요. 저는 우회적으로, 우회라기보단 저는 다른 길을 갔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음,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준생뿐만 아니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30대, 40대 분들도 내 길이 암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 세계만 보면 암담하죠. 답이 안 보여. 근데 이걸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다른 세계들이 있어요. 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만나는 뭔가가 있고, 안 보이는 커뮤니티가 있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런 데를 열심히 찾아보면 자기한테 이제 주어지는 길들이 있죠. 제가 오늘 좀 책 얘기를 좀 적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쵸? 뭐, 예. 여기 제가 그 세계사를 쓴 요 돈의 어떤 주제들을 찾은 키워드가 뭐냐면 항상 왜예요, 왜? 이거 왜? 왜 일어났지? 이거 왜 일어난 거야? 이 사람 왜 이렇게 한 거야?
왜를 물어봐요. 그럼 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음. 지식을 쌓는데 주력을 하죠. 지식을 자꾸 쌓다 보면 왜라고 하는데 답이 보여요. 특히 두 가지, 세 가지 지식을 엮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지식만 하면 왜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교회를 지었다. 뭐 쾰른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었다. 그냥 지었다가 끝이에요. 그 왜 지었냐? 무슨 돈을 지었냐? 누구 돈을 지었냐? 이걸 음.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게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구나. 음. 그래서 그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공부해 나가고, 예,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 그런 답들이 이제 보이죠. 물론 결국은 위에서 올라가 봐야죠. 이렇게 올라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나름대로의 그 왜에 대한 질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우. 길게 찾다고 봐요. 왜라는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거. 좋네요. 왜? 그렇네요. 너무나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 재정, 국가 권력이 지었고, 교회 권력이 지었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음, 이걸 왜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본질에 자꾸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통찰력도 키우게 되고,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좀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늘 깜짝 놀라 아주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네. 동양에는 사람 이름을 쓴 대학이 없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체육관은 뭐 장미란 체육관 정도지. 근데 왜 그럴까? 왜 체육관? 그거는 그냥 뭐 일종의 어떤 산업공상으로 따지면 그 안에 축도 안 끼니까 예능으로 본다라는 느낌. 그럼 장미라 아주 체육관은 장미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란도 세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역도 협회랑 뭐 이렇게 지자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기념하는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기념이지 그걸 장미란이 세웠다면 얘기가 또 얘기가 달라지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네요. 네. 그냥 그렇네요. 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랬구나. 하버드 야, 역시 야, 그렇구나. 이랬는데 동양하고 비교를 하면서 야, 그렇네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은 영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는 음, 1인 체제니까 음. 당연히 왕에 대한 부분에서도 야, 그럴 수 프랑스 있겠구나. 왕, 영국 왕도 처음부터 프랑스와 영국 왕이 아니었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점점 올라가서 그 넘버원 귀족이 된 거고, 영국 왕도 그렇죠. 그냥 귀족 중에 하나인데 결국 기적일 뿐이고 넘버원 귀족이 된 거. 기적. 그냥 넘버원 귀족이에요. 야, 참. 영국 왕은 넘버원 귀족이지 음, 우리처럼 조선 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본질적으로는 돈이었다. 모든 게 돈으로 기결되더라. 돈이 제일 크더라. 하여튼 그렇죠. 외부적인 뭐 여러 가지 외제 변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강력한 변인은 돈이었다. 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겠네. 인류 문명사가 계속 진화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치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이냐? 되게 음, 단순해요. 돈을 쫓아서 가는 그렇네요. 거예요. 트럼프가 된 이유는 딱 하나지 뭐. 그러면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예를 들어 부시가 왜 이라크를 침공해요? 맞아요. 이라크를 침공하기는 간단하잖아요. 거기 음, 석유가 있기 때문에 침공한 거거든요. 아주 맞아요. 단순한 이유죠. 맞아요. 석유가 핵무기 안 없으면 나왔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음, 미국 정치를 앞으로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돈을 쫓아서 갈 것이다. 아, 이거죠.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뭐, 말이 재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알리고 하면서, 야, 그렇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 그런 그 신동욱 저자라고 이제 역사 서적인데, 그런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역사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판사였지만, 굉장한 보수주의자였지만 그 사람이 보였던 행적들을 통해서 리더의 새로운 상 이렇게 봤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역사라는 건 정말 중요한
어떤 테마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놓치고 있네요. 진짜 이렇게 재밌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지 뭐 안 대표님. 예? 네. 더 하지 뭐. 예, 그래서 재밌는 얘기. 아우 그냥 아니면 이렇게 아예 공간에 둘이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 더 좋죠. 카메라 딱 그러니까 놓고. 그것도 이렇게 괜찮겠네. 주물하지 말고. 아니 보니까 안 대표님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막 이 경제 역사 얘기 막 하니까 막 재밌잖아요. 역시 재밌잖아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참 쉽지 음. 않은 길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튼 예, 멋진 책 이렇게 또 출간하신 거 진짜 축하드리고 이후에 네, 한번 또 고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음. 오프라인에서 한번 네.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네. 기사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좋은 기회가 됐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